이 나라에 좀 내 브랜드를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죠. 저희는 사실은 너무 이런 말 하면 되게 속상하실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 때 저희는 되게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들 그냥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오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앤코 비나의 코스앤코 랩의 조완나 대표라고 합니다. 현재 호치민에 7년째 살고 있고요. 원래는 뷰티 비즈니스 하면서 현재는 B2G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여기 베트남 넘어오신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아, 저는 처음 여기 오게 된 건 2014년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유추바임이라는 헤어팩 브랜드를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던 터에 베트남 쪽으로 저희가 진출을 해보고자 제가 직접 넘어와서 한번 베트남에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베트남 시장 잘 몰라서 누구에게 의지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베트남 먼저 한번 와보자 라고 했던 게 호치민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왔던 것 같아요. 14년이면 거의 10년 전. 맞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 베트남이 막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왜 베트남으로 이렇게 오실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아, 저는 이제 중국 상해에도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중국 사람들 성향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하나를 조금 발굴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일지 일본일지 홍콩일지는 사실은 몰랐지만, 이 베트남에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제가 혼자 와서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결정했던 거지, 맨 처음에 딱 무작정 베트남 와서 비즈니스 할 거야 라고 왔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물가도 너무 저렴해서 아, 이 나라에 좀 내 브랜드를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한국에서는 대표님 자체 그 제품을 유통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중국 쪽에서 많이 유통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꽤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죠. 일본도 수출하고 있었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었고 싱가포르도 수출하고 있었고. 그러면 베트남 이제 가셔가지고 네. 사실 뭐 인프라고 뭐 없는 상황이었을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때 초반에 그러면 뭐 팀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초반에는 사실 베트남 자체를 너무 모르니까 오자마자 바로 창업했던 건 아니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파트너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도 파트너지만 내 유통할 사람 찾는데 계속 사실 연달아 막 3번 사기 당하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물건을 되게 싸게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싸게 주니까 이분들은 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광고비도 주게 되고 매달 오프라인 운영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운영비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저한테 물건을 갖고 갔던 그러니까 저를 통역해주러 왔던 통역사들에게 제가 당한 거거든요. 통역사? 네네네. 그런 베트남 사람?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통역들. 그러니까 통역 우리가 처음 전시회 가고 이러면 통역원들 많이 만나잖아요. 통역원들이 한국어도 잘하고 되게 친절하고 막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되게 믿고 우리 제품 너무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정말 좋은 통역원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뭐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래도 저는 꼭 무조건 돌다리를 이제 꼭 이게 짚고 건너라 라고 얘기를 지금도 해요, 제가. 아무튼 그런 통역원들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죠. 그러면 그 3번의 이제 사기를 네.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각각 다 다른 케이스였나요? 다 비슷하지만 다 다른 케이스였고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속상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와서는 제가 직접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직접 와서 하는 게 낫구나. 그래서 제가 2017년도 가을쯤 와서 혼자 80kg 지고 들어와서 집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고 뭐 법인도 없고 친한 동생이 여기에서 게임 회사를 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그냥 부탁을 했죠. 누나 여기에서 한 2달만 짐을 좀 빌려달라. 너는 좀 돈도 많고 하니까 너는 다른 데 가라. 누나한테 기부해라 집을. 그래서 2달 정도 있으면서 이제 법인도 설립하게 됐고
이제 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됐죠.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베트남 법인 세우고 제대로 이제 할 때는 그때부터 맞아요. 2017년도 세팅을 했고 2018년도 첫 법인이 이제 4월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또 근데 시점이 딱 19년도가 코로나가 오는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는 어떻게 그 셧다운 때문에 다들 엄청 베트남에서 나가신 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저희는 사실은 너무 이런 말 하면 되게 속상하실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 때 저희는 되게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막 많이 당해봤잖아요. 베트남 사람한테. 그때 뭐 인증도 없었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물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법인을 세웠을 때 뭘 했냐면 무조건 제품들은 다 무조건 다 인증. 그리고 온라인에 팔려면 광고 라이센스도 필요해요. 무조건 광고 라이센스 다 받았고 그리고 다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오히려 저희는 모든 물류가 끊겨도 저희는 다 정상 통관으로 물건이 들어왔고 다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것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내에서 예를 들어 뭐 테이프를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막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면 그런 셀러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물건 주문은 들어오는데 테이프도 없고 박스도 없으니까 이제 사무실 내에 있는 박스는 다 잘라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물건 보내야 되니까 쇼피로. 그랬던 약간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다 공급이 해외로 들어오는 공급 다 끊기고 맞아요. 그때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게 엄청 큰 자산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베트남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정말 다들 그냥 물건만 많이 팔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오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면 당장 많이 팔리지도 않고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못 살거든요, 여기가. GDP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GDP가 낮은 나라에서 내 제품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미팅을 하지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너무 잘 팔려요. 뭐 어디에서 뭐 몇 퍼센트 돌파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치민은 글로벌이잖아요. 네네네. 뭐 태국, 뭐 유럽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인도 제품도 막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인도 제품 너무 많고 특히 태국 화장품 진짜 많고 태국 화장품 너무 싸거든요. 싸고 좋은 제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K-뷰티가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K-팝은 절대적이고 K-컬처도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제품 쪽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막 트래픽이 나오고 좋은 건 맞지만 당장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너무 좋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브랜딩 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들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6개월, 1년 안에 보고 계시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에 막 무리한 결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 3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한국에서 화장품 운영하는 회사 오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진출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아예 여기다 지사를 차릴 것 같아요. 지사를 차리셔야 돼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은 그래요. 뭐 거기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리시냐. 근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브랜드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가 그 브랜드를 사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 편에서 이 사람들은 물건 많아요. 이미 제한 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사를 꼭 차리시라 그러고 한 달에 일정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광고를 하셔야 돼요. 구글 광고, 제품이랑 쇼피 광고, 라자다 광고를 채널 하나를 잡으셔서 쇼피, 라자다 두 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피면 쇼피, 라자다면 라자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정하셔서 거기에만 조금 자꾸 이제 좀 힘을 실어서 광고를 하셔야 노출이 되는 거죠. 누적이 돼서. 이게 근데 뭐 광고를 우리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것보다 이게 광고를 해서
인지도가 생기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테스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품 맨 처음에 딱 들어오면 맨 처음에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먼저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서 체험단. 한 30명 정도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5개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일부러 하시라고 막 해요. 해서 데이터를 조금 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인스타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DM 같은 경우 좀 오거든요. 이 제품 어디서 살 수 있어? 이 제품 뭐 괜찮아? 물어보면은 조금씩 반응이 오는 건데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격을 깎던지 아니면 진짜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브랜딩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거기다가 열정을 쏟아 넣으셔야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죠. 너무 고가 제품. 이런 것들은 여기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뭐 일본에 있는 일본 백화점이랄지 빈콘몰이랄지 이런 데다 무조건 매장을 4평, 5평에서 내셔야 돼요. 내셔야지 그거 자체가 브랜딩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 다시 얻은 인사이트는 그래도 매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성공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사 개념으로 뭔가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비용이 엄청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사람도 보내야 될 거 같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좀 뭐 투자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어느 정도 대략 잡으면 좋을까요? 한 달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요즘 인건비 좀 비싸니까 뭐 최저임금으로 했었을 때 그냥 한 명당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 한국 직원 2명을 쓰신다 생각하시고 공유 오피스 들어가시고 하면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 쓰신다 생각하고 2년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 고정비에 이제 뭐 광고하고 뭐 오프라인하고 이런 이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도 많아서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다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 딱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네네. 대표님께서 보니까 B2G 쪽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우차라든지. 맞습니다. 그 B2G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제 해외 지사화 사업 수행기관인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었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누가 한번 왜 조 대표님은 거기서 되게 잘하시는데 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안 하세요? 라고 이제 누가 화두를 던져서 제가 찾아보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침 그때 여기 호치민 내에서 이제 지사화를 뽑는 사업이 있었어요. 타이밍이 딱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페이퍼도 잘 못 썼고 떨어져서 내가 너무 좀 억울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소장님이 저희를 기업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의 신청 한 거 보고. 네, 이의 신청을 하고 놀랬대요. 이의 신청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죠. 왜 할까? 그래서 와보신 거예요. 와보시고 바로 저희 그냥 다시 올라가게 됐죠. 와, 그런 경우도 있네요. 저 그런 경우 진짜 잘 못 봤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가능하군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사화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이제 중진공에서 연락해서 수출 바우처 수행사도 오프라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수출 바우처 수행사도 하게 된 계기가 중진공에 2년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 호치민 내에도 중진공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되게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개인적으로 막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사실 그 계기가 생기면서 꼭 이게 수행사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B2G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엑스하고 소비재전 박람회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을 하시나요? 소비재전만. 예, 마케팅 오거나이저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 뭐 인플루언서랄지 그리고 뭐 쇼피 연동 지원 사업 이런 거 해서 매년 한 50개 기업에 50개에서 60개 기업 선정 같이 하고 그 기업들이 베트남의 전시회도 전시회 하는 동안에도 인플루언서 라방이랄지 그리고 마케팅하는 것들 뭐 미리 사전 리뷰 작업들도 저희가 같이 코엑스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도 지금 아예 KBT 에비뉴관을 또 같이 진행을 합니다. 10개의 기업만 먼저 시범 사업으로.
제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B2G 사업도 네.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도 개발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원래는 이제 화장품 유통도 하고 브랜딩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스마트하게 베트남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베트남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자기 피부를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패턴들을 보면서 다 이니스프리만 사고 대기업 제품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의 중소기업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이걸 몰라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 진단 AI 툴을 써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피부를 진단해서 여기에 맞춤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나니 너무 제가 좀 간과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어디서 구매를 하냐면 다시 쇼피로 가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다가 자기의 그 페이먼트를 지불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또, 근데 플랫폼이 또 어디 뭐 행사나 가고 이러면 너무 다운로드가 잘 되고, 지금 현재 26만 다운로드인데 광고 하나도 없이 26만 다운로드예요. 마케팅 그런 거 없이 마케팅 거의 안 하고 다 리뷰, 순수하게 리뷰. 그러면 확실히 그런 니즈는 확실히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니즈는 확실하다라는 걸 너무 알고, 또 MAU, DAU도 너무 높아서 저희가 요즘 피벗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한국의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되게 많이 광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가고 유럽 분들도 많이 가서 베트남 분들도 많이 가세요. 근데 베트남 사람을 제가 겪어본 결과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가 정보를 얻고 자기가 전화를 하고 자기가 메신저에서 가는 게 베트남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차라리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저희 아하스의 뷰티 TV랄지 뭐 K라이프에다가 광고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은 이게 BM의 모델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요즘에 지금 한국에 있는 병원 3군데랑 계약해서. 진짜요? 네, 근데 너무 괜찮은데요? 근데 저희 엄청 저렴하게 받아요. 한 달에 그냥 50만 원씩? 그래서 6개월 계약으로 해서 우선은 테스트로 그 정보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뭐 쌍꺼풀이면 쌍꺼풀, 코면 코수술 이런 것들을 올려줘서 그 정보를 보고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 워킹으로. 근데 타겟이 너무 잘 맞는 비즈니스 같아요. 너무 맞아요. 피벗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피벗을 하면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이 플랫폼을 다시 한국 사업자로 다시 재창업을 해서 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이거 저희 이 사업성을 좀 좋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지금 제도전도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을 진짜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엄청 바빠요 사실. 그래서 하루가 너무 빼곡하게 바쁩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통 B2G 사업을 하면 저도 네. 막 그런 요양 사업을 해봤지만 페이퍼 워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떠한 지원 사업이면 해당 기업에 대한 또 뭐 피드백이랄지 막 그런 과정들 절차도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너무 많은데, 그걸 지금 대표님 혼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는 좀 한국인 팀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한국 팀 있어요. 저희 부대표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한국인 팀들이 있어서 팀들이 같이 하고 있고, 페이퍼워크는 거의 저희 부대표님이 거의 메인으로 하고 계시고 마지막 컨펌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힘듭니다. 과로사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팀 구조는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 분들이랑 베트남 분들 인원이랑 비중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한국인 스텝은 저 포함 3명이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과 인턴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성신여대 인턴 학생 2명 같이 있고, 또 베트남 직원들은 지금 한 16명 정도 있고, 그래서 뭐 골고루 저희가 이커머스 쪽, 브랜딩 쪽, B2G 쪽 하는 나눠져 있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구조를 보시기까지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사실은 진짜 사람이 답이지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린 적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저만의 이제 사람을 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진짜 꿀팁이라서. 꿀팁인가요? 자세히 고쳐 안고 들어야겠어요. 사람을 거르는 방법은 솔직히 이제 사람마다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는 한국서 진짜 빠른 성격이에요. 급하고. 근데 베트남에서 되게 감사했던 건 성격이 조금 차분해진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나라가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거나 한국 분을 만나도 이제 제가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급하고 빠르면 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차분한 사람들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뭐 업무 미팅이라면 첫 번째 미팅, 두 번째 미팅, 세 번째 미팅을 했었을 때 그분이 우리랑 같이 뭔가를 하겠다는 아젠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자기의 현 상황을.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포장만 해서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저는 잘 안 만나요. 전 잘 안 만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정말 뭔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되는 거 없는데 뭔가 되는 느낌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뜬구름을 잡게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막 그런 뜬구름 얘기하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꾸 거기에 막 시간을 쏟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저도 하는 일도 많고 해야 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물론 좋은 사람이 만나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어야죠.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오히려 자꾸 거짓말하거나 너무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더라 이런 말은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제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고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돈 안 받고도 다 도와줘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근데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저는 그 순간엔 내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좋아요 그냥. 그리고 정말 같이 협업하려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야 되거든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도 비즈니스를 못하죠.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이게 말씀 주신 부분이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면 이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일 때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팀 빌딩 할 때 이렇게 베트남 팀원들 채용할 때도 좀 비슷한 기준이 적용이 되셨나요? 맞아요. 저희는 베트남 직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는 항상 인사가 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요. 저희는 전 직원이. 그걸 뭐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출근할 때 안녕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출근하면서 인사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2018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인턴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은 뭐든지 다 그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약간 바보 같아서 이게 자꾸 머릿속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인식을 시켜야 고맙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거를 저는 강요해요. 강요를 왜 하냐고. 근데 강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저희 2달 정도 인턴을 겪는데 인턴 기간 동안에 너무 자꾸 요행을 부린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안 돼도 좋으니까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그분이 늦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늦게 답했어요 라고 캡처해서 보내줘요. 그럼 늦게 답했구나. 그러면 빨리 답 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업무 소통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잘로라는 그 카카오톡 같은 채팅창에 계속 올리고 저희 직원들은 또 근무하면서 뭐 구글 클라우드의 업무 공유 계속 다 소통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 없고 또 하나 이거는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 직원들의 약간 커미션 다른 회사들과의 커미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맞아요. 물론 저희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근데 금액이 크지 않다라면 사실은 예전엔 눈을 감았는데 지금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걸릴 경우에는 퇴사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약서를 또 쓰고. 애초에 계약하실 때? 네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경고를 주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실히 좀 생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예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아예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10분만 늦어도, 그러니까 저희는 근태가 없어요. 10분만 늦어도 월급에서 마이너스예요. 그게 근데 여기 베트남에 있는 노동법상 뭐 걸리거나 이런 거 좋지는 않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동법상에 준하고 저희 회사마다 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다 계약서를 컨트랙을 쓰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근태를 그냥 알아서 지키게 되는 거네요. 그거가 바로 깎인다고 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막 진짜 아파요.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갔다 와서 진단서나 아니면 갔다 온 것들을 증빙하면 저희가 또 다 감안해줘요.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연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거를 하냐면 다른 분들 만나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룰이 없으면 정말 뭐 완전 뭐 난리예요, 난리. 베트남 직원들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막연하게 믿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잘해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나중에 뒤통수로 아우, 다가오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베트남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가 뭘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맞아요. 의외로 베트남 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면 짜증 되게 많이 내거든요. 아 근데 베트남뿐만은 그렇지는 않는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러면 잠깐 냅둬요. 그날은 냅두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네, 조근조근 물어보죠. 앉아서 면담하듯이 이거는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짜증이 났어. 내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대화와 소통으로 많이 풀어요 저희는. 주로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직원분들하고 1대1로 제가 다 소통합니다. 예. 그러면 피드백을 줄 때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빠른 피드백과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또 시원찮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많죠. 그럴 때 사실 피드백을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주거나 해버리면 또 이 친구도 기분 나빠하고 본인은 그럼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만의 뭐 피드백을 줄 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의 업무 강도를 나눠야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대행을 한다거나 뭘 알아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일들을 베트남 친구들이 주로 하고 컨펌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제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거나 이런 건들은 생각으로 많이 없어요. 그냥 그 답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이 정도? 근데 이제 결국 조직이 성장하려면 네.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일을 또 위임을 해서 그럼요. 더 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도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결국에는 조직이 커지려면 관리자급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저도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베트남 사람을 관리자로 키우는데 약간 한계가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자급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관리자급을 저희도 물론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뭐 출장도 외국도 같이 가고 미팅에도 같이 가지만 계속 매번 저희는 실패한 건 맞아요. 관리자급을 키우는 거. 한국 분들을 관리자급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로서는 현재로는 컬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그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페이는 한정적인데 베트남 친구들은 누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니 누구는 뭐 대표님 어디서는 어느 기업에서 얼마 받는데 저는 왜 그만큼 못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거기는 어디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 친구가 몇 년 차건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무리 더 좋은 기업에서 6년, 7년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일을 할 수 없는 걸 2달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치면서 느끼면 사실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월급 깎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할래? 라고 하면 하고 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이만큼이어도 그냥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빨리 캐치를 해요. 그게- 중간급 키우는 게 베트남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잘 못 봤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너무 겪으신 거 사실 이게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갭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줄 수 있는 또 급여도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조금 알면 나가서 창업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어가 잘 못하니까 베트남 사람이 제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젊잖아요. 젊으면 뭐든지 막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나가서 그냥 바로 창업하고 물론 실패하죠. 다 성공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못 내 마음으로는 그래 네가 그렇게 될 것 같아? 막 저도 마음이 그게 있죠. 그쵸.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근데 대부분 실패하죠. 쉽지 않으니까. 이게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 그러니까 좋은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되게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도 물론 여기 대기업 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막
그냥 잘못한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눈물 쏙 빠지게 꾸짖어요. 다 대부분이 안 해요, 이 역할들을. 왜냐면 그만둘까봐, 이 친구가.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대로 성장하는 거를 가르쳐야지 너무 자꾸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잖아. 내가 골맞는데 내가 상처를 쭉 빼고 하는 거랑 이거를 그냥 안아버리면 이 친구는 잘못되게 삐뚤어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눈물 쏙 빠지게 혼내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관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고 있어도.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도 친구들이 그 베트남 이제 팀원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든 사수였지만 나한테 필요한 사수였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없어요. 나이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좀 힘들 때 다른 회사에 잠깐 컨설팅 가서 도와줬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되게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던 통역이 있어요. 정말 저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났고 야 너는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고 난리를 치고 내가 막 제가 그렇게 그 친구에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친구가 너무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너무 괜찮은데 좀 저런 부분만 고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혼내고 제가 또 아는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지금은 거의 뭐 친한 언니 동생이 됐죠. 지금도 친하니까. 그럼 제가 대놓고 말해요. 야, 너 나중에 언니한테 진짜 고마워야 돼. 그랬더니 아 언니 나한테 은인이야 은인 이래요. 그런 역할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굳이 에너지를 쏟아서 이제 하는 건 이제 또 대표님의 성격과 네 맞습니다. 네. 굳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렇죠. 안 해도. 사실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왜 하게 되냐면 제가 베트남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 그러지? 제가 되게 외로웠거든요. 베트남어도 못해, 뭐 영어도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베트남 친구도 없어. 하면서 되게 굉장히 외로웠던 터라 되게 너무 사람 말을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니까 자꾸 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정보들을 얻을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다. 저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사실 베트남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으려면 좋은 한국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한국 분들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럼 좀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 그러시고. 그래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 월급 페이 조절도 막 하고 야 너 이거 얼마에 갈래? 뭐 야 거기 되게 이 정도면 괜찮다는데 뭐 저 면접 볼래요? 그래서 소개서 시켜주고 그래요. 베트남 진출하시는 분들은 꼭 대표님을 만나셔야 그러면 그 네. 팀빌딩에 대한 이제 내용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거. 네. 지금 다양한 사업 하고 계신데 지금 네. 대표님 현재 단계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뭔지죠? 그게 저희가 아무래도 브랜딩을 많이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게 인플루언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베트남,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게 뭐 공동구매랄지 라이브 방송에서 물건 파는 건데 베트남 친구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것 좀 해가지고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조 대표가 중간서 해서 해봐 하는데 이 친구들은 예쁜 척만 하지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AI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AI로 오히려 가상인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이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게 하는 약간 뭔가의 이런 걸 가상을 만들면 어떨까? AI 가상인간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이런 고민 중? 새로운 또 사업 아이템이 근데 계속 궁금만 하고 있어요. 사실 뭔가 하지는 못하고 저희 아하스라는 프로그램 개발한 개발자님하고 계속 이야기는 중에 있는데 이건 사실은 하려면 정말 이것만 해야 되는 거라 지금도 이미 걸려오는 게 많아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면 한번 저희랑 콜라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제가 좀 아이디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서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홍보를 해야지 아니까. 근데 한국처럼 중국처럼 그 시장은 없는데 너무 자꾸 라이브 방송으로 뭔가를 누군 얼마 팔았더라 뭐 했더라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제가 키웠던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예전에 4만에서 100만까지 제가 키웠던 인플루언서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번아웃돼서 일을 하진 않은데 그 친구는 잘 팔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맨 처음에 화장품 배웠던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도 잘 팔아도 한 번 방송할 때 1000세트가 다예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쭉 인플루언서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쭉 하셔야 돼요. 쭉 하셔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모델을 바꾸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쇼피에서 구매하는 걸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베스트. 쇼피로 가도록 결국에는 설계를 해놓고 여기서는 맞아요. 이제 그걸 뭐 브랜딩을 하든 맞아요. 이슈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맞아. 브랜딩 작업을 하고 와서 물건을 파셔야지. 뭐 우리가 이니스프리 못 이기잖아요. 대기업 어떻게 이겨요? 뭐 LG 뭐 이런 거 다 못 이기잖아요. 그러려면 꾸준하게 그 내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아이템도 그렇고 대표님이 사실 열정도 있으시고 이렇게 막 새롭게 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것 좋아요. 같은데 사실 그런 제안들이 왔을 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대표님이 좀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이게 매출 볼륨이 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사실 매출보다는 수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 자체의 뭐 어떤 경험이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에서 대표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표님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을 핸들링하는 대표님들의 마인드, 대표님들의 생각과 철학을 진짜 많이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꼭 다 그렇죠. 생각과 철학은 좋은데 돈을 안 쓰면 어떡해? 이럴 수는 있는데, 같이 여기서 키워가는 거잖아요. 같이 키워나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그분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제안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는데 사실 웬만하면 대부분 다 유통으로 오세요. 뭐 저 싸게 줄 테니까 뭐 해주세요. 뭐 물건 해줄 테니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오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덜어 좋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에 있는 제품들은 안 좋은 제품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 광고도 잘하시고 다 잘하세요. 근데 베트남은 다시 처음이라는 거. 자꾸 이제 막 여기서 미국서 잘 팔렸다. 그럼 미국서 파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니빈 뷰가 크니까 부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기준치가 뭐냐면 오프라인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그 VIP 상대로 하는 롯데백화점, 여기 롯데백화점에 있어서 같이 행사를 했어요. 하루 정도 문 닫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쇼핑을 하시는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그냥 사시고. 베트남에서? 네, 근데 명품이 아니에요. 베트남 브랜드들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한국 사람이 진짜 정말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구나. 근데 그분들 베트남 브랜드를 보면 아이크림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0만 원, 40만 원. 그냥 명품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뭐 일본백화점 이런 곳에 다 브랜드들을 오프라인을 작게 내고 계속 꾸준하게 광고를 했었던 브랜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부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브랜드고 더 좋은 거 사고 싶죠. 근데 정보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돈 있으면 샤넬 사고 라프레리 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을 사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비싸게 팔고 뭐 잘 팔린다 해도 관심이 없죠. 왜냐면 베트남 부자들이 흔히 생각할 때 한국 제품들도 페이크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갭 차이를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좀 기회가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본 거라 저도 제 스스로 되게 인사이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좀 노려서 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그래서 또 부자 상대로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고가 제품이 여기서 무조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스파에 가서 판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파 원장들도 그들만의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를 상대로 하고 부자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 그럼 그거에 맞는 레벨에 맞춘 VMD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 포인트에 오프라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온라인 세팅은 다시 치해야 되는 거 맞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대표님께서 사실 긴 시간 여기 계셨고 네. 여러 가지 화장품 외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보셨을
기회가 엄청 많으셨을 많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바라보셨을 때 약간 기회가 있는 영역이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F&B 비즈니스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약간 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고 저도 요리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에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고민도 좀 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저는 F&B 비즈니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두끼가 여기 있잖아요. 두끼 떡볶이가 지금 100호점이 넘었고 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몇천억까지 올라가게 한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제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제 두 번째로 식자재가 싸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비싸잖아요. 예전에 몇 달 전에 뭐 우연히 뭐 한국 갔는데 엄마가 뭐 파 한 단에 5,000원이더라, 6,000원이더라 하는데 여기 파 한 단에 막 1,000원, 몇백 원이잖아요. 엄청 차이 크니까. 엄청 갭 차이가 크고 또 인건비가 너무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베트남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막연하게 한번 거기 가서 해볼까 하면 저는 F&B? F&B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삼겹살집이 너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일주로 노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셉에 네, 저 너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는 느낌을 가지고 맞아요. 포장마차 같은 느낌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 주변, 저희 회사 부근에 이제 그런 데가 생기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너무 잘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베트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객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말씀하신 그런 F&B 형태들은? 보통 떡볶이 기준은 좀 그렇고 술안주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우리나라 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그러니까 40만 동에서 50만 동 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객단가가 사실 뭐 다른 베트남 현지 로컬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차이 많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사람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월급을 한 달에 50만 원을 받더라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저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20대 때 직장 다닐 때는 막 월급도 세이브해야 되고 뭐 이렇지만 여기는 저금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월급 타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다 쓰는 것 같아요. 다 써요. 호치민은 좀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 심한 것 같고. 호치민과 하노이 좀 다른데 호치민은 확실하게 그냥 소비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높기도 하고 잘 쓰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소비재다 뭔가 막 이런 거다 하면은 호치민이고 뭐 B2B를 한다거나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하는 거다 하면 하노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지역적인 차이도 좀 있긴 한데. 그쵸.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하노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은 하노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F&B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저도 아는 노하우가 많아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해요. 한국에서는 뭐 웬만하면은 뭐 돈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기는 근데 생각외로 그렇게 뭐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 아니어도 그냥 포차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고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다 그랩으로, 그러니까 구글 광고랑 페이스북 광고만 잘하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기회가 있네요. 베트남 분들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맛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20년 전 막 이럴 때 한국에 막 스파게티 막 처음 막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이게 스파게티구나 막 이렇게 먹은 시절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맛을 아는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벼운 F&B를 하시는 분들은 타겟 대상이 어차피 20대이기 때문에 뭐 부킹 포차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너무 잘 될 것 같은데요. 부킹 포차 같은 거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그런 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그런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비중도 많고 이렇게 많아요. 마시고 막 파티하는 문화가 워낙 엄청납니다. 엄청나니까 그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아니 부킹 포차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오세요. 같이 해요. 네, 저도 투자하겠어서 같이 해요 같이. 진짜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은. 왜냐면 그렇게 또 잘 되잖아요. 어차피 프랜차이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인구가 많잖아요 사실은. 인구가 많고 이 친구들은 되게 노는 거에 진심이고 K-팝에 진심이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되게 즐거운 거 좋아해요 베트남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좋은 점만 갖고 가면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게 많죠.
너무 한국처럼 막 고차원적이고 막 어. 딥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네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직원들한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안 주니까 뭔가 답이 빨리빨리 와요. 근데 보통 한국분들 여기 오시면 직원 2명 뽑아놓고 2명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다 시켜요. 통역해, 뭐 번역해, 어디 가서 미팅하고 와, 영업하고 와, 다 시키거든요. 이 친구들 2달 만에 퇴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리 이 친구들에게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줘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아마. 그 사람 연락 안 와요. 뭐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부분들이 만능을 원하는데 뭐 저도 만능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만능이겠어요? 그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못합니다 사실은. 불가예요 불가. 자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 네. 지금은 이제 화장품 위주로 하시면서 이제 B2B랑 이렇게 하고 B2G로 이제 하고 계시지만 네, 네. 향후에 좀 생각하시는 방향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사업 비즈니스를 전개하실지 기대가 돼요. 저희는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뭐 꼭 옛날에 중국의 배대지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중국의 타오바오에 물건을 넣고 팔아야 되니까 저희도 다른 아는 물류회사랑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기에 3PL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추후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3PL이 잘 되는 시스템적인 게 다 된다면 사실은 배대지 사업을 온라인 이커머스랑 같이 엮어서 하는 비즈니스라면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쪽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3PL이 여기서 정착을 못했던 이유가 사람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3PL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페일이 되거나 잘못되면 바로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거 누락됐다, 뭐 했다. 근데 베트남 친구들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둬 버리게 되고, 3PL을 또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이 3PL인데 제대로 하는 3PL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 주먹구구라서 그런 비즈니스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추후적으로 그런 분들과 저희랑 좀 코업을 한다면 배대지 사업 뭐 한 달에 5만원 10만원에 물건 보관해 놓고 판매하는 거대로 이렇게 결제를 해준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그렇죠. 인증해주고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을 누구나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너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막연하게 생각만 한 거라서 제가 약간 꿈을 많이 꿈꾸는 대표라서 되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어떻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요. 제가 낱낱이 또 네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으세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